차가운 가을비가 진양그룹 본사회장실의 거대한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마치 파산을 눈앞에 둔 회사의 암울한 운명을 애도라도 하듯 도시의 불빛은 빗줄기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윤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이 담긴 진양그룹의 명주를 담보로 한 잔인한 항복 문서였다. 청룡그룹 차 회장이 내민 조건은 지독할 정도로 간단하고 모욕적이었다. 진양의 부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그의 외아들 차진환과 윤 회장의 큰딸 윤서아의 결혼, 재계의 포식자로 군림하는 청룡그룹에게 있어 이 거래는 쓰러져가는 사자의 숨통을 끊고 그 가죽까지 차지하려는 야만적인 약탈에 불과했다. 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절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앉은 두 딸에게로 향했다. 아름다운 피아니스트이자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윤서아는 하얀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에게 차진환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오만하고 냉혹하며 여자를 장난감처럼 취급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 그런 남자와 평생을 엮여야 한다는 사실은 섬세하고 여린 서아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반면 서아의 쌍둥이 동생인 윤서연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니와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았다. 늘 언니의 화려한 그늘에 가려져 존재감 없이 살아온 그녀였다. 세상 사람들은 윤 회장에게 딸이 하나뿐인 줄 알았고 서연 스스로도 그것을 원했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숫자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에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숨겨진 전략가였다.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마침내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윤 회장은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망적인 대답보다 더 무겁게 서아의 가슴을 짓눌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순간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방법은 없습니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제3자의 일을 분석하는 분석가처럼 냉정했다. 청룡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지점을 정확히 노렸어요. 자금줄은 이미 모두 막혔고 이사회의 배신자들은 차 회장 쪽으로 전부 돌아섰습니다.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진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도 함께 길거리로 나앉게 되겠죠. 서연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회장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사실이었다. 너무나도 잔인한 사실이었다. 서아는 서연의 냉정한 분석에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동생의 이런 면이 늘 두려웠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감정 없이 현실을 직시하는 서연의 눈빛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은 더욱 비참하게 드러났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도저히 그 괴물과 결혼할 수 없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편지를 읽은 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져 버렸다. 차 회장의 분노가 눈앞에 선했다. 진양은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바로 그때 서아의 드레스룸에서 그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서연이 걸어 나왔다. 평소에 무채색 옷차림이 아닌 언니가 가장 아끼던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언니와 똑같은 얼굴은 누구도 그녀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담담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거대한 적진에 홀로 뛰어드는 장수의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서연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건 안 될 말이다.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다. 딸 하나를 지키지 못했는데 다른 딸마저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다. 이미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진양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언니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숨어 살아야 할 거고요. 제 인생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녀는 장사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감정적인 비극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한 전쟁이었다. 희생할 것을 정하고 얻을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 냉혹한 거래였다.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차 회장이 보낸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는 사실상 노예 문서나 다름없었다. 윤서아의 모든 권리는 남편인 차진환에게 귀속되며 상속권을 포함한 재산권은 일체 포기한다. 결혼 생활 중 알게 된 청룡그룹의 비밀을 누설할 시 진양그룹에 가해질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심지어 이혼의 권리조차 차진환에게만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완벽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었다. 서연은 조항 하나하나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절망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으로 계약서의 허점과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려지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계약서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 그리고 언젠가 이 굴욕을 몇백 배로 되갚아줄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몇 시간 후 청룡그룹의 변호사들이 진양그룹 회장실에 도착했다. 그들은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냉막한 표정으로 서연을 아니 윤서아를 훑어보았다. 서연은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가녀린 척 살짝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와 펜을 내밀었다. 서명하시죠, 윤서아 씨. 이제 곧 청룡가의 사람이 되실 분이니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차가운 지옥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윤서아라는 이름 석자를 쓰는 그녀의 손끝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그곳에 묻었다. 이제 세상에 윤서연은 없었다. 오직 차진환의 아내 윤서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건네는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복수의 불꽃을 숨긴 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출구 없는 형벌의 시작이었다. 결혼식은 없었다. 청룡그룹은 세상의 이목을 끄는 요란한 행사 대신 철저한 비밀 속에 서연의 존재를 그들의 영역 안으로 옮겨놓는 방식을 택했다. 진양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막고 동시에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첫 번째 족쇄였다. 서연이 탄 검은 세단이 육중한 철문을 지나 청룡과 청룡원이라 불리는 대저택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저택은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압도적이었다. 잘 관리된 정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지만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박제된 숲과 같았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건물 외벽은 가을 햇살 아래서도 온기 대신 서늘한 빛을 반사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괴물이 잠들어 있는 거대한 석관이었다.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나비 넥타이를 맨 나이든 집사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문을 열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현관 계단 위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였다. 차진환. 사진으로만 보았던 이제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 된 남자. 그는 잡지에 실린 모습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오만한 인상을 풍겼다. 잘 다려진 회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몸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빗어 넘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예술품을 감정하듯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다. 그의 입가에 멸시가 담긴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생각보다 볼품은 있군. 도망간 내 언니보다는 담이 큰 건가 아니면 더 멍청한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서연은 언니를 흉내내듯 살짝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반항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이름의 위장막이었다. 그녀의 반응에 차진환은 더욱 흥미를 잃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렸다. 내 방으로 안내해. 그리고 내 눈에 띄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집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내 허락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은 채 저택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녀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각인시키는 선언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따르는 집사의 뒤를 따라 차가운 대리석 복도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욱 숨막혔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지만 그 빛은 공간을 밝히기보다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 기괴했고 복도 끝에 놓인 갑옷 장식은 금방이라도 칼을 뽑아들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과시적이었고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다. 이곳의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거실을 지날 때 소파에 앉아 있던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차 회장이었다. 진환의 아버지이자 이 모든 계약의 설계자. 그는 아들처럼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눈빛은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그는 마치 시장에서 사온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상인처럼 서연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네가 서아로구나. 소문대로 아름답구나. 부디 내 언니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그것은 도망치거나 반항할 경우 진양그룹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한 교묘한 협박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서연은 최대한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혀끝에서 역겹게 맴돌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차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순종적인 인형이 자신의 계획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하는 듯했다. 서연이 안내된 방은 2층 끝에 있는 저택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 중 하나였다. 거대한 침대, 값비싼 가구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그곳에서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를 위한 침실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황금세장이었다. 짐을 풀어주는 하녀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정확했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투명 인간을 대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과도 같았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차 회장과 차진환이 앉았고 서연은 그 중간에 외딴 섬처럼 앉아 있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부자 간의 대화는 오직 사업적인 용건뿐이었고 그마저도 날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차 회장의 독단적인 말투, 그의 미묘하게 반발하는 차진환의 눈빛,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 그것이 그녀가 찾아낸 첫 번째 실마리였다. 식사가 끝나자 차진환은 와인잔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술기운으로 살짝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 냉기는 여전했다. 이 결혼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 넌 그저 내 사업에 필요한 담보물일 뿐이니까. 내 아버지와 내 가문을 살려준 값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분수를 알고 조용히 인형처럼 지내.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 테니.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고는 자신의 서재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굳게 닫힌 서재의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비로소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순종의 기색은 사라지고 얼음 같은 냉정과 불타는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저택의 불빛이 마치 감옥의 감시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집사의 움직임, 하녀들의 교대 시간,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 낮 동안 그녀가 스쳐 지나가며 본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했다. 차 회장의 서재 위치, 차진환이 밤늦게까지 머무는 곳, 저택 내외부의 CCTV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머리는 이미 거대한 정보 분석실이 되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연약한 사슴으로 착각하고 우리에 가두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목을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는 늑대였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기로 결심했다.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잊고 방심하게 될 때까지. 그녀는 이 차가운 성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를 갈고 닦을 것이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얼음의 성에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서연은 완벽한 가면을 제 얼굴처럼 다루는 법을 익혔다. 그녀는 순종적이고
그림자 같은 아내 윤서아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했다. 아침이면 소리 없이 일어나 차진환이 입을 옷을 준비했고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멀찍이 서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만 살폈다. 차 회장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차를 올렸으며 그의 말에는 언제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았고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차진환과 차 회장을 완벽하게 안심시켰다. 그들에게 윤서연은 잘 길들여진 애완동물이나 다름없었다. 차진환은 이제 집에서 중요한 사업 전화를 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서재 책상 위에 기밀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기도 했다. 어차피 이 멍청한 여자는 복잡한 숫자들이나 외국어로 가득한 문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집안의 장식품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굴욕과 무시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귀는 언제나 열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을 사진처럼 기억했다. 차진환이 전화 통화에서 무심코 내뱉는 프로젝트 이름차 회장이 신문 기사를 보며 던지는 혼잣말 심지어 집사가 다른 하인들과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까지. 그녀는 이 거대한 성에서 떠도는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분류하여 머릿속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이야말로 자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늦은 밤 차진환은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아 상대는 아버지인 차 회장인 듯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버지께서는 구시대적인 방식에만 얽매여 계시잖아요. 이 피닉스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청룡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서재로 들어갔고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집어던졌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찾는 듯 방안을 서성이다가 이내 골치 아프다는 듯 머리를 쓸어 올리며 테라스로 나가 담배를 피워 물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2층 복도를 지나던 서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피닉스 프로젝트. 며칠 전 차진환이 다른 임원과 통화할 때 희미하게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주위를 살폈다. 복도는 고요했고 하인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서연은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가 서재문 앞에 섰다. 테라스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와 함께 차진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지금 분노와 알코올에 취해 경계심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망설임은 짧았다. 서연은 유령처럼 서재 안으로 스며들어갔다. 방 안은 값비싼 위스키와 가죽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곧장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로 향했다. 동남아시아 신도시 개발투자 제안서 피닉스 프로젝트. 그녀는 빠르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순종적인 아내 윤서아의 가면 뒤에서 날카로운 재무 분석가. 윤서연의 두뇌가 비상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서류의 내용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하지만 서연의 눈은 그럴듯한 전망이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의 진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예산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는 투자금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가정한 수익률 계산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파나마에 주소를 둔 블루스카이 홀딩스라는 이름의 자회사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지급된 내역이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차진환이 아버지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한 자금 세탁의 통로였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자신의 야망을 위한 실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청룡그룹 전체에 전가될 터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균열이었다. 차 회장의 노련함과 달리 차진환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탐욕스러웠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조급함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서연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소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서류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계좌 이체, 내역 자회사 주주, 명부 비현실적인 사업 계획이 담긴 페이지들. 찰칵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바로 그때 테라스에서 차진환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촬영하고 즉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금 전 서류가 놓여 있던 모양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가 서재를 빠져나와 복도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과 거의 동시에 차진환이 담배를 비벼 끄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책상 위에 서류를 가방에 쓸어 담고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가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태블릿 PC를 꺼내 스마트폰과 연결했다. 방금 촬영한 사진들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차진환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서연은 밤이 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했다. 차진환의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허술하고 무모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 사업의 세부 사항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오만함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 정보를 당장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깊이 더 은밀하게 파고들어 청룡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 말하는 숫자들로 하여금 가장 극적인 순간에 차진환의 숨통을 끊게 만들 것이다. 완벽한 아내에 가면 아래 복수의 여신은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다. 청룡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는 재계의 권력자들이 총출동하는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린 이곳은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과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 그리고 최고급 샴페인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차진환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는 그저 차진환이라는 남자의 부속품, 그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차진환은 물 만난 고기처럼 수많은 재계 인사들 사이를 오가며 특유의 오만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서연을 마치 전리품처럼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 아내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애정이 아닌 소유물에 대한 경멸적인 과시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때마다
언니를 흉내내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사람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연회장 안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다. 누가 누구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기업 대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차 회장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그녀는 이 화려한 가면무도회의 모든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차진화는 그녀를 자신의 옆에 세워둠으로써 가장 위험한 스파이를 스스로 감시망 안에 들인 셈이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닫던 무렵 한 무리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진환에게 다가왔다. 그 중심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온 거물 투자자 제임스 해밀턴이 있었다. 그는 바로 차진환이 아버지 몰래 추진 중인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였다. 차진환의 얼굴에 긴장과 흥분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어 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스터 해밀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날카로운 눈으로 차진환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눈빛은 풋내기 사업가를 시험하는 노련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이야기는 들었소, 차, 전무. 하지만 최근 동남아시아 통화 시장의 변동성이 심상치 않더군. 당신들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막대한 외화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환율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해징 전략은 마련해 두었소. 질문은 예리하고 핵심을 찔렀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그의 경영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송곳 같은 질문이었다. 순간 차진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환율 해징. 물론 실무진에서 보고받은 기억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젝트의 거대한 청사진과 예상 수익률 같은 화려한 부분에만 집중했을 뿐, 그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세부 사항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미스터 해밀턴. 저희 청룡의 재무팀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은 너무나 모호하고 원론적이었다. 해밀턴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구체적인 전략을 듣고 싶소. 통화 스와프를 사용할 건가? 아니면 선물한 계약으로 갈 건가? 각각의 장단점은 파악하고 있는 거요. 그의 추궁의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차진환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망신을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차진환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서 있던 서연이 마치 혼잣말처럼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럽고 가냘퍼서 주변의 소음에 묻힐 정도였다. 여보, 얼마 전 서재에서 통화하실 때 들었는데 제로 코스트 칼라 옵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환율 변동 위험을 막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어려운 건 잘 모르지만 이름이 참 똑똑하게 들렸어요. 그녀의 말은 완벽한 연기였다. 아는 것이 없는 순진한 아내가 우연히 들은 전문 용어를 신기해하며 남편에게 되묻는 듯한 뉘앙스. 하지만 그 내용은 위기에 처한 차진환에게 던져진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제로 코스트 칼라 옵션.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정교하고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이었다. 차진환의 눈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애초에 그는 그 전략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그는 찰나의 망설임 끝에 서연이 던져준 동아줄을 낚아챘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아내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 당신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군. 미안합니다. 미스터 해밀턴. 제 아내는 가끔 이렇게 엉뚱한 데서 제 말을 엿듣곤 합니다. 그는 이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해밀턴을 향해 돌아섰다. 제 아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제로 코스트 칼라 전략을 기본 축으로 삼아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해밀턴의 얼굴에 비로소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차진환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제법 정교한 금융 전략까지 꿰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기는 순식간에 기회로 바뀌었다. 대화는 다시 부드럽게 이어졌고 차진환은 완벽하게 체면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등줄기는 여전히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서연에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운전기사가 내리고 차 안에 단둘이 남자 차진환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디서 들었지? 그의 눈은 더 이상 서연을 장식품으로 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의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제로 코스트 칼라 옵션. 그딴 걸 네가 어떻게 아는 거야?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죄송해요. 그냥 당신이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단어가 신기해서 미용실에서 잡지를 보다가 찾아봤을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어설펐고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차진화는 그녀를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던 여자,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같던 여자의 입에서 그런 전문 용어가 나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이 여자의 가면 뒤에 무언가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의심이 처음으로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대답 없이 창밖의 어둠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윤서아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재구성되고 있었다. 완벽했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가느다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파티 이후 청룡원 저택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차진환의 의심은 더 이상 막연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안개처럼 저택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윤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읽는 책, 그녀가 통화하는 상대, 심지어 그녀가 정원을 산책하는 시간까지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놓였다. 그는 마치 아름다운 새의 깃털 아래에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냥꾼 같았다. 서연은 즉시 자신의 행동 패턴을 수정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윤서아의 가면 뒤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재 근처를 어슬렁거리지 않았고 사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온실에서 꽃을 가꾸거나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지루할 정도로 평범했다. 그녀는 차진환의 의심이 자라날 토양을 스스로 제거해버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차진환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했다. 이대로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 거대한 성체 안에서 고립되어 말라 죽게 될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이 차가운 성벽 안에서 자신처럼 차씨 일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관찰해온 수많은 얼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에서 시선이 멈췄다. 강 비서였다. 강 비서는 차 회장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차 회장의 뒤를 지켰고 그의 표정은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가면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몇 번이고 목격했다. 차 회장이 모욕적인 언사로 그의 공을 가로채거나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모든 임원들 앞에서 그를 질책할 때 강 비서의 굳게 다문 입술과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온 분노와 체념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목줄에 묶인 채 주인이 늙고 병들기만을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였다. 서연은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차 회장의 서재에 차를 내가던 중 일부러 찻잔을 엎질렀다. 뜨거운 찬물이 카펫 위로 쏟아졌고 서연은 당황한 척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부주의해서.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차 회장은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혀를 찾고 옆에 서 있던 강 비서에게 소리쳤다. 강 비서 뭐 하나 저 멍청한 걸 치우지 않고 강 비서는 묵묵히 다가와 흩어진 찻잔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를 돕는 척하며 몸을 숙였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오직 강 비서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10년 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고서. 원래는 강 비서님의 아이디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찻잔 조각을 줍던 강 비서의 손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10년 전 그가 밤을 새워 준비했던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보고 직전 차 회장에 의해 가로채졌고 그 공로는 고스란히 당시 상무였던 차진환에게 돌아갔다. 그 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치욕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며 청룡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암시했다. 이제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강 비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히 뒷정리를 마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다. 윤서아라고 알려진 저 여린 여자가 어떻게 그 오래전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익명의 소포 하나를 받았다. 안에는 최신 패션 잡지 한 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잡지를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다. 향수 광고 페이지에 하단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웹사이트 주소와 복잡한 암호가 적혀 있었다. 강 비서의 응답이었다. 그는 위험한 도박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태블릿 PC로 암호화된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곳은 강 비서가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구축해온 청룡그룹의 판도라 상자였다. 그 안에는 차 회장 부자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비리의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정계와 관계에 뿌려진 불법 정치자금 내역 주가 조작을 통해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한 기록, 그리고 차진환이 피닉스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상세한 장부까지.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청룡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강비서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온 또 다른 복수자였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차 회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외부의 기폭제가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이 바로 그 기폭제가 되어주리라 판단한 것이다. 서연은 밤을 새워 자료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노트북으로 복사했다. 강 비서가 제공한 자료는 차진환의 비자금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돈은 여러 나라의 조세피난처를 거치며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차진환 개인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 정도 증거라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어둠 속에서 위험하지만 강력한 동맹이 맺어졌다. 한 명은 청룡가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다른 한 명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무너뜨릴 전략을 세운다. 그녀는 태블릿 PC의 접속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물론 이 동맹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다. 만약 발각된다면 두 사람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복수를 향한 그녀의 의지는 그 어떤 위험보다도 뜨겁고 단단했다. 차진환의 의심은 거치지 않는 짙은 안개처럼 저택을 맴돌았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파티장에서의 기묘한 기지는 단순한 우연이나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다시금 완벽한 인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의 감시 아래에서 그녀의 일상은 물처럼 투명하고 바람처럼 흔적 없었다. 그녀의 그 예측 불가능한 고요함은 차진환의 신경을 긁는 가시처럼 그의 오만한 자신감에 미세한 균열을 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혐오했다. 그리고 지금 윤서연은 그의 통제 밖에 있는 미지의 변수였다. 그의 불안감은 곧 잔인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직접 흔들어 보고 압박하여 그 가면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기어이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가 정말로 순진한 양이라면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을 것이고 만약 발톱을 숨긴 여우라면 비명을 지르며 본색을 드러낼 터였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을 휘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 바로 그녀의 가족인 진양그룹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냉혹하게 명령했다. 진양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막아. 언론에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일주일 안에 백기를 들게 만들어.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뒤 서연은 아버지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큰일 났다. 주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해 왔다. 동남아에 건설 중인 플랜트에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던 업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어. 시장에는 우리가 곧 부도날 거라는 악성 찌라시까지 돌고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서연의 심장이 얼음물에 잠긴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차진환의 경고였다.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녀의 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은 비열한 협박.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흐느낌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복수심이, 그녀의 위험한 계획이 결국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만 것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거실로 내려갔다. 차진화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굳은 표정을 발견하고는 능청스럽게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장인어른 회사가 요즘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만들어낸 비극을 관람하는 악마와도 같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그녀의 이성을 간신히 붙들었다.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들으셨군요. 아버님께서 많이 상심하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차진화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안타까운 일이지.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소. 한순간의 실수 혹은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법이니까.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네가 딴 마음을 품으면 네 가족은 끝장이다. 그는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내가 당신을 이 집에 들인 이유를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그냥 내 안의 청룡가의 안주인으로서 조용히 살면 돼. 쓸데없는 생각이나 어설픈 호기심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니까.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서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가 울면서 애원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며 그의 발밑에 엎드리기를 기대했다. 서연의 내면에서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강 비서에게서 받은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그의 말대로 완벽한 인형이 되어 가족의 안위를 구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마주한 차진원의 눈 속에서 그녀는 잔인한 만족감과 경멸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한 복종과 노예의 삶을 약속하는 것과 같았다. 차진환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는 언제든 다시 진양그룹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협박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의 자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 자체를 파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이 공격은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복수심에 명확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그녀의 결심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남자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켜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연의 눈에서 두려움의 빛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차진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진양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제 남편이잖아요. 제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는 걸 당신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그의 허를 찔렀다. 애원이나 분노가 아닌 남편에 대한 믿음이라는 교묘한 압박. 그녀는
그가 만들어 놓은 아내라는 역할의 틀 안에서 가장 날카로운 반격을 가한 것이다. 차진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그 속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순종은 더 이상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우아하고 조용한 걸음걸이였다. 홀로 남겨진 차진화는 불쾌감에 사로잡혀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휘두른 채찍은 허공을 갈랐을 뿐 그녀에게 어떤 상처도 입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불쾌감만 더욱 커졌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의 경고는 그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던 맹수를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차진환이 휘두른 채찍은 윤서연의 의지를 꺾는 대신 그녀의 심장에 박혀 있던 복수라는 이름의 독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고뇌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격을 위한 치밀한 전쟁 준비 시간으로 변모했다. 그녀의 방 그 화려한 황금 세장은 이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작전 사령부가 되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젖어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강철 같은 결단력만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차진화는 이미 칼을 뽑아들었고 다음번 공격은 진양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지도 몰랐다. 방어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유일한 살길은 그의 심장을 먼저 꿰뚫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태블릿 PC를 켜고 강비서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암호화된 채널에 접속했다. 그녀는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보냈다. 때가 되었습니다. 최종 계획을 시작합니다. 답장은 거의 즉시 돌아왔다.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차진환의 가장 큰 약점, 즉 그의 주체할 수 없는 탐욕과 아버지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조급함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완벽한 미끼를 만들고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함정을 설계해야 했다. 그녀는 강비서가 넘겨준 수많은 비자금 계좌 내역과 피닉스 프로젝트의 허술한 사업 구조를 몇 날 며칠에 걸쳐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제국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냈다. 그녀는 강 비서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의 조작과 유출이었다. 그녀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부지 근처의 경쟁사인 태영건설이 비밀리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냈다.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작되었다. 현지 공무원과의 가짜 인터뷰 내용, 위조된 토지 매입 계약서의 일부, 그리고 태영건설 내부에서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 회의록까지 모든 것이 진실처럼 보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정보를 차진환의 귀에 흘려넣는 것이었다. 이것은 강 비서의 역할이었다. 그는 차 회장에게 보고하는 다른 안건들 사이에 이 가짜 정보를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마치 자신이 우연히 입수한 고급 정보인 것처럼. 회장님, 태영건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부지 인근의 땅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물론 노련한 차 회장은 이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차진환의 귀에 정확히 들어갔다. 세 번째 단계이자 계획의 핵심은 차진환에게 절박함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진양그룹이 가진 자산 중 가장 가치 없는 부동산 하나를 급매물로 시장에 내놓으라고 부탁했다. 물론 겉으로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것처럼 보여야 했다. 이 부동산은 공교롭게도 태영건설이 매입하려는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던지는 마지막 희생양이었다. 모든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이제 차진환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예상대로 차진환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피닉스 프로젝트가 경쟁자에게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진양그룹이 내놓은 땅이 태영의 손에 넘어가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조급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아버지 몰래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양그룹이 내놓은 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회사 자금으로는 아버지의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그동안 비밀리에 조성해온 비자금이었다. 그는 여러 조세 피난처에 흩어져 있던 검은 돈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강 비서는 서연에게 실시간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보고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던 돈들이 마침내 파나마에 있는 블루스카이 홀딩스의 계좌 하나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태블릿 PC 화면을 지켜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상어가 피 냄새를 맡고 미끼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차진환은 부동산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블루스카이 홀딩스 계좌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단 한 번의 거래로 이체했다. 자금 세탁을 위해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모든 연결고리가 그 한 번의 거래로 인해 명백한 증거가 되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화면에 거래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는 순간 서연의 방을 감싸고 있던 기나긴 침묵이 깨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차가운 확신만이 서려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짐승은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즉시 강 비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넘겨주십시오. 내일 아침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기 전의 새벽 하늘은 가장 깊고 어두운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 너머로 곧 눈부신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손에는 이제 청룡이라는 거대한 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들려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굴욕과 고통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내일 이 지긋지긋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윤서아가 아닌 윤서연으로서 이 잔인한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청룡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은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자에 대한 기대감과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차진화는 오만한 미소로 좌중을 압도했다. 오늘 그는 마침내 진양그룹의 숨통을 끊고 그 시체 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이룬 첫 번째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될 터였다. 그럼 진양그룹 인수에 관한 최종안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양은 현재 자금난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은 그들에게 유일한. 차진환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곳에는 그들이 익히 아는 순종적인 안주인 윤서아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가냘픈 백조가 아니었다.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비즈니스 슈트는 그녀의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그녀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순종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복종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자신 윤서연으로 그들 앞에 섰다. 차진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야. 당장 경비 불러. 그가 소리치자 차 회장 역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죄송하지만 전 오늘 차진환 전무의 아내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으려는 경비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제압하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진양그룹의 소액주주 연대를 대표하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적대적 인수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소액주주 연대 대표라는 말에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차진환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내까짓게 뭘 안다고. 고작 주식 몇 주 가진 것들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제가 아는 것이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예를 들면 피닉스 프로젝트의 실체 같은 것 말이죠. 그녀는 태블릿 PC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화려한 조감도였다. 하지만 그녀가 화면을 넘기자 이내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수십 개 유령 회사 이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청룡그룹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진환 전무개인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자금 세탁 창구였을 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차진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서연은 그의 발악을 무시하고 다음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파나마에 주소를 둔 블루스카이 홀딩스의 계좌 내역이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 진양그룹의 부동산 매입금으로 사용된 거래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차진환 전무, 이것이 당신이 주주들의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순간 차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 몰래 이토록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사들은
이제 차진원을 비난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차진환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미친 여자가 내가 누군지 잊었어.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수석 검사가 차갑게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청룡그룹 차진환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검찰의 등장은 서연이 준비한 마지막 한 수였다. 강비서를 통해 모든 증거 자료는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이미 검찰에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당황하는 차진환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남자의 오만한 야망과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차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수사관들의 지시에 따랐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밖에서는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홀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수갑을 찬 채 끌려 나가는 차진환의 마지막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였음을 깨달았다. 서연은 스크린에 떠 있는 증거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차진환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장면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청룡그룹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를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명성은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세고 파괴적이었다. 차 씨 일가의 몰락은 신속하고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차진환은 구치소 안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것을 아랫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려 발악했다. 하지만 강 비서가 넘긴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했다. 그의 비자금 흐름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끝은 어김없이 차진환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망은 그가 빠져나갈 아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한편 아들의 배신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한 차 회장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병실에 누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과도 같은 신세가 되었다. 어제까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아첨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다. 권력이라는 태양이 지자 그 주위를 맴돌던 모든 행성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힘의 논리가 가진 비정한 본질이었다. 폭풍의 중심에 선 윤서연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또 다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좇았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청룡가의 비운의 며느리이자 거대 악을 무너뜨린 잔다르크가 되었다. 기자들은 진양그룹 본사 앞에 진을 치고 그녀의 인터뷰를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 빛은 따스하기보다 오히려 그녀의 살을 파고드는 레이저처럼 차갑고 아팠다. 그녀에게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룡그룹의 자네로부터 진양그룹을 온전히 분리해내는 것이었다. 청룡의 채권단은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진양그룹의 자산에까지 손을 뻗치려 들었다. 서연은 변호인단을 꾸려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진양그룹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전면에 나서 모든 협상을 직접 지휘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그녀는 과거의 순종적인 윤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로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차진환이 진양을 인수하려 했던 과정 자체가 불법 비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했다. 또한 청룡과의 모든 계약이 진양의 생존을 담보로 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법적으로 증명해냈다. 그녀의 주장은 단단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차진환과의 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의 명백한 유책 사유와 범죄 사실 덕분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혼을 선고하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은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결혼이라는 이름의 판결은 마침내 그 효력을 다하고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녀는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홀로 남아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복기했다. 차가운 저택에서의 외로움, 매 순간 심장을 옥죄던 불안감, 그리고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 그 모든 감정들이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또 변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그녀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다. 모든 것을 끝낸 강 비서였다. 그는 청룡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였다. 그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서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청룡가에 숨겨진 자산 목록과 비리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윤 대표님의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강 비서님. 비서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같은 적을 향해 칼을 겨누었던 동맹으로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고통과 결의를 이해하고 있었다. 강 비서는 조용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끝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진양그룹이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서연은 홀로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 창가에 섰다. 그녀는 이제 진양그룹의 공식적인 대표이사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와 책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고 가족을 지켜냈으며 정의를 실현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싸늘했다.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청룡그룹의 잔해는 법정 관리인들의 손에 넘어가 조각조각 해체되었고 차씨 일가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스캔들의 흔적으로만 남게 되었다. 그 잿더미 위로 진양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과거의 낡고 부패한 관행들은 모두 도련해졌고 그 자리에는 투명성과 실력이라는 새로운 기둥이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역이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진양그룹의 회장실, 아버지의 낡은 의자가 아닌 그녀 자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세련된 의자에 앉은 그녀는 이제 모두에게 윤서연 대표로 불렸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전 청룡가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위기를 돌파하는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았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고 그 이름에 걸맞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무너진 공급망을 재건하고 떠나갔던 핵심 인재들을 다시 불러 모았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했다. 그녀의 모든 결정은 빠르고 정확했다. 지난 몇 달간 청룡이라는 거대한 성 안에서 적의 심장을 분석하며 보냈던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최고의 전략가로 단련시켰다. 그녀는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춘 완벽한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그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모습의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윤서아였다. 길었던 해외에서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언니는 과거에 연약하고 불안에 떨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차분했으며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미안함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에게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그 포옹 속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애틋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참 후에야 몸을 뗀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서연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만큼 강해져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탓이 아니야. 그리고 나 역시 언니만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한 건 아니었어.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분주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사는 게 싫었어. 내 능력을 숨기고 내 존재를 지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차씨 일가와의 싸움은 어쩌면 내게는 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는지도 몰라. 언니는 그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뿐이야. 그녀의 고백에 서아는 조용히 동생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자신의 여린 동생이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지를.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을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처럼 느껴졌다. 앞으로는 뭘 할 거야? 서연이 묻자 서한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피아노를 치려고. 하지만 이제는 화려한 무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음악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어. 두 자매는 한참 동안 그렇게 나란히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가장 높은 곳에서 기업의 미래를 이끌고,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을 것이다. 각자의 길은 달랐지만 그들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언니가 돌아간 후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회장실 중앙에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성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에 머물렀다. 활짝 웃고 있는 자매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물론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얻은 상처들은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이제 그녀를 아프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증오와 복수를 넘어 진정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웠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서울의 거리는 하나둘씩 불빛을 밝히기 시작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무한한 가능성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서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아의 대역도 차진원의 아내도 청룡가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했으며 이제 막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다. 그녀 앞에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넓고 찬란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